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문학을 책임지러 온 장미아입니다. 선생님들 모두 시험 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작품 해설에 있어서는 어떻게 답을 적어야 되나를 확인하는 시간이 될 거기 때문에요. 문학 작품의 전반적인 해석보다는 보기나 작성 방법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답안지는 제가 자료를 통해서 첨부할 테니까 오늘은 어떤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되는지 확인하는 목적으로서 이 영상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3번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입니다. 문제를 살펴보면요. 나는 가에 대한 학생의 감상문이다.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시어를 가에서 찾아 쓰고 나의 밑줄 친 니은의 심미적 체험을 가리키는 용언을 한 단어로 쓰시오. 자, 그리고 나를 봤더니요. 나는 눈이 이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읽어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희는 눈이 제재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고요. 눈이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긍정적인 것 혹은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찬찬히 살펴보니 눈으로 인해 존재들이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특징, 눈은 존재들에게 변화를 야기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우선 눈이 내리니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이 바르르 떤다 는 표현이 눈에 띄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있는 모습과 어울려 시에서 어떤 동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같다. 눈이 내림으로써 대상 자체가 변화함을 보여주는 시어에는 기억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눈이 내리는 역할 중에서 어떤 변화를 나타나는 대상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눈은 이 마을의 봄의 생명력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봄의 생명력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시의 장면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면서 마치 내가 샤갈의 마을에서 눈을 보는 경험을 한 듯한 심리적 체험을 할 수 있었다. 이 시를 읽은 경험이 내 마음에 오래 남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니은의 심리적 체험을 가리키는 용어는 바로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바로 추체험이라고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추체험의 추라고 하는 거는 따르다라는 뜻으로 체험을 따르다. 내가 이 작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타인의 정서나 상황 같은 거를 내가 이걸 읽으면서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추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는 국어나 역사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로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셨어야지 쓸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기억을 찾기 위해서 가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샤갈의 마을에는 3월에 눈이 온다. 샤갈의 마을이라고 공간적 배경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간이 3월입니다. 3월 하면 떠오르는 계절은 당연히 봄이겠죠. 그러면은 샤갈의 마을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시간은 봄이고 지금 현재 상황은 눈이 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알 수 있죠. 눈이라고 하는 거는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대상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을 봤더니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이 바르르 떤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 사나이는 봄을 바라고 서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눈을 맞으면서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이 바르르 떨죠. 자, 이때 정맥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저희는 생명력을 의미함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봄하면 떠오르는 상징성은 생명력이죠. 그래서 봄에 눈을 맞으면서 봄을 기다리는 사나이의 정맥이 움직였다라는 것, 이거는 곧 생명력을 나타낸다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르르 떠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을 어루만지며 눈은 수천 수만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 샤갈의 마을의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 자, 그럼 여기서 눈이 하는 역할이 많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눈은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을 어루만지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이죠. 자, 두 번째, 눈은 수천 수만의 날개를 달고 내려와서 샤갈의 마을의 지붕과 굴뚝을 덮습니다. 그래서 눈이 샤갈의 마을을 덮는다 라고 하는 두 번째 특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긍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3월에 눈이 오면 샤가르 마을의 쥐똥만한 겨울 열매들은 다시 올리브빛으로 물이 들고 밤의 안악들은 그의 제일 아름다운 물을 아궁이에 집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 계속 똑같은 시간적 배경, 눈이 오면 똑같은 상황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눈이 오는 상황에서 무슨 일이 생기죠? 샤가레 마을에 있었던 쥐똥만한 겨울 열매들이 다시 올리브빛으로 물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정보, 열매는 원래 쥐똥만 했죠. 왜요? 겨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쥐똥만 하다라고 하는 거는 메말은 겨울의 속성을 나타냄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눈이 오면 겨울 열매들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시 올리브빛으로 물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걸 통해서 열매가 생명력이 없던 겨울의 속성에서 봄을 맞이하여 올리브빛으로 물이 드는 생명력을 담긴 표지로서 시각이 쓰였다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기억의 대상은 열매겠구나 혹은 겨울 열매겠구나 라고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은 시는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샤가레 마을에 쥐똥만한 열매들을 올리브빛으로 물이 들고 생명력을 통해서 긍정적인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봤더니 밤의 안악들은, 안악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의 제일 아름다운 불을 아궁에 집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때 불이라고 하는 거는 아름다운이 꾸미고 있기 때문에 얘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어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눈이 오는 상황을 통해서 전체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그려내고 있구나. 그러면 불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따뜻함을 주기 때문이죠. 이거는 더불어 위에 나왔던 정맥을 통한 생명력, 열매가 올리브빛으로 물이 드는 걸 통한 생명력, 그리고 불을 통해 나타나는 생명력이라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읽고 괄호 안에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입니다. 그리고 나를 봤더니 사슴은 본래성을 잃어버린 존재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서 본래성을 잃어버린 존재가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그 존재는 현재 슬픔을 느끼겠구나 라고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에서 사슴은 향기로운 관을 영화로웠던 과거의 흔적으로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과거는 정말 좋았고 이게 관을 통해서 제시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슬픔의 근원적 원인에 해당하는 본래성의 상실은 기억이라는 두어절의 식구에서 압축적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사슴은 높은 족속이었던 과거의 영광이 사라졌다고 해서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언제나 점잖은 고고함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과거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위에 나왔던 단어가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똑같은 정보는 아까 알 수 있었던 건데, 두 번째에서 추가로 알아야 되는 정보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모습과 언제나 점잖은 고고함을 유지하는 모습이라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사슴이라고 하는 대상은 부정적인 상황이 생겼어도 긍정적인 거를 잃지 않는 존재로 긍정성을 끌고 가야 된다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협을 거부하는 삶의 자세는 여전히 향기로운 관을 쓴 채 말없이 모가지를 들어 먼데 산을 쳐다보는 행위로 드러난다. 이때 산은 사슴이 되돌아가고자 하나 그럴 수 없는 니은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시 전체에서 향수와 슬픔의 정서를 강화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영화로웠던 과거를 잃어버리고 현재 상황은 조금 부정적인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이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사슴의 긍정적인 면모를 살펴보고, 오히려 그런데 타협하지 않는 그 굴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더욱 슬프구나, 더욱 향수가 부각되는구나 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짐승에게 말을 건네며 영탄적인 어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때 그러면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라고 하는 대상은 사슴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를 읽지 않고서 살펴봤더라도 제목이 사슴이었기 때문에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은 곧 사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때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거죠. 그러면 모가지가 긴 거는 원인이라고 살펴볼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글을 통한 정서, 결과는 슬프다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슬프다라고 하는 정서는 사람만이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짐승에게는 의인법이 쓰였다는 것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거는 화자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사슴에게 반영했다라고 살펴보는 것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봤더니 언제나 점잖은 편, 말이 없구나. 자, 사슴에 대한 평가죠. 그러면 사슴은 언제나 점잖고 말이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관이 향기로운 너는 무척 높은 족속이었나 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향기로운 관을 지닌 사슴을 떠올릴 수 있고요. 이거는 후각적으로 긍정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너는 무척 높은 족속이었나 보다, 이거는 화자의 추측이라고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두 번째 사슴의 속성을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시를 읽을 때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 어떤 성질을 띠고 있냐에 따라서 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사슴이라고 하는 대상은 현재 모가지가 길고 슬픈 처지죠. 그런데 점잖고 말이 없는 조금 긍정적인 속성과 향기로운 관을 지닌 과거에 높은 족속이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는 존재라는 긍정성을 바탕으로 다음 연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봤더니 물속의 제 그림자를 들여다보곤 잃었던 전설을 생각해내곤 어찌할 수 없는 향수에 슬픈 모가지를 하고 먼데 산을 쳐다봅니다. 자, 물속의 제 그림자를 들여다보는 거,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기 때문에 나르시즘적 성격이 드러난다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본인을 들여다보고 있죠. 들여다보면 보통 성찰,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라고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잃었던 전설을 생각해내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 잃었던 전설이라고 하는 거, 현재는 그리움의 대상이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전설 자체는 긍정적인 거, 그러니까 높은 족속이었던 그 당시라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느끼는 게 어찌할 수 없는 향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전설이 향수를 불러일으킨다는 걸 살펴볼 수 있고요.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걸 통해서 다시 돌이킬 수 없구나, 상황이 많이 좋지 않구나 라고 하는 거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사슴의 속성은 점잖고 관이 향기로웠던 긍정적인 속성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태도는 먼데 산을 보는 것으로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슴이 조금 부정적인 속성이었다면 나 너무 슬퍼라던가 다른 행동을 했었을 수 있는데 점잖다,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상황이 나타났어도 점잖은 모습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픈 모가지를 하고 맨 첫 번째 행에서 나타났던 게 그대로 제시가 되고 있죠. 나의 상황은 여전하지만 점잖았던 모습은 유지한 채 단순히 먼 산을 쳐다본다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먼 산을 살펴보는 이유는 잃었던 전설을 생각한 이후의 행동이죠. 그러니까 잃었던 전설을 다시 그리워하는 거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보통 다가갈 수 없는 곳, 긍정적인 곳, 동경하는 곳, 자유의 곳, 이런 거를 있어 보이게 하면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을 살펴보면은 본래성의 상실은 잃었던 전설, 사실은 1:1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죠. 전설이라고 하는 게 곧 본래성이 될 거고요. 잃었다라고 하는 거는 상실이 될 거기 때문에 기억에는 잃었던 전설을 써주셨으면 됩니다. 자, 더불어서 먼데 산을 쳐다보는 행위는 되돌아가고자 하지만 그럴 수 없는 불가피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먼데 산을 쳐다보고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모가지가 길어진 게 아닐까라고 살펴보면서 사슴이 정말 얼마나 그 이상세계를 바라는지까지 끌고 갔었으면 좋은 작품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10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다음을 읽고 시조의 창작 맥락과 관련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입니다.
자, 제가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현재 영상으로 강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서술에 대해서는 자료를 업로드를 하고 지금 해설에서는 꼭 들어갔어야 되는 단어만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작성 방법을 봤더니 창작 맥락을 고려할 때 밑줄친 기역, 니은에 함축된 의미를 비교하여 설명할 것, 그리고 A와 다의 주제를 순서대로 제시할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번째 창작 맥락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함축된 의미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저희는 비교라고 하는 단어에서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끌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서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종 이방원이 연회를 열고 정몽주를 이르게 하였다. 술판이 거나해지자 태종이 술병을 들고 세속의 노래 한 수를 지어 회유하며 노래하였다. 자, 지금 상황 보이시죠? 태종 이방원이 정몽주를 부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나요? 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 내용은 당연히 회유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겠구나 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봤더니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칠기 얼거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얼거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번 태종이 정몽주를 부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술판이 거나해져서 약간 좀 흥이 넘치는 상황이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은 회유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면 어쩌고 저러면 어떻겠어, 만수산의 드렁칠기 얼거진들 어떻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회유의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 회유라고 하는 건 너 나와 같이 조선편 먹지 않을래? 라고 하는 거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우리 이렇게 100년까지 누려보는 게 어때? 라고 긍정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있구나 라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조정을 장차 혁파하려 할 적에 태종이 재상들을 맞이하여 술잔을 기울이며 스스로 노래를 불러 제공의 뜻을 시험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태종이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는 거, 이거는 공통점이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려 조정을 혁파하려고 할 적에 라고 하는 구체적인 상황이 더 언급이 되어 있고요. 이때 목적은 제공의 뜻을 시험하는 겁니다. 아까는 술을 먹고 약간 흥겨운 상황에서 너 나랑 같은 팀 할래?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였다면은 지금은 뜻을 시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 내용은 조금 더 세게 들어가겠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읽어봤더니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성황당 뒷담장이 무너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하여 죽지 않음 어떠리 라고 제시가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행은 첫 번째 시랑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다음 봤더니 성황당의 뒷담장이 무너진들 어떠하리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려 조정을 장차 혁파하려 할 때에 이거를 지었다는 점에서 이 상황은 고려 혁파, 고려를 망하게 하는 모습이라고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우리도 이같이 해서 죽지 않는 거 어때? 부정적인 상황을 제시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지금 현재 공통점과 차이점이 다 나왔네요. 공통점은 태종이 정몽주에게 뜻을 함께할 것을 제안하는 상황, 이 창작 맥락이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술을 먹고 흥이 겨워진 상태에서 회유하는 목적과 애초에 목적 자체가 나 고려 혁파할 생각이거든, 그때 너희 생각은 어때? 라고 뜻을 시험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기억은 자연물에 비유를 하여서 자연물의 속성, 칠근 얼거지죠. 너 나랑 같이 한 편을 맺어보지 않겠니? 그러면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긍정적인 어감으로 마무리를 하는 반면에 니은이라고 하는 거, 성황당 뒷담장이 무너지는들 어떠하리, 고려의 망한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뒤의 상황, 우리 이렇게 해서 같이 죽지 않는 거 어때? 부정적인 상황을 끝까지 제시를 하는구나 라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정몽주가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습니다. 답변이죠. 그리고 사실 저희는 이에 대한 답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 있으랴. 자, 요약하면 나는 임에 대한 일편단심을 지닌 인물이야. 나는 그대와 함께 할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려의 충신으로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변한열이 정몽주에 이어 다음과 같이 노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A니까 열심히 읽어봐야겠죠? 내 가슴에 말만한 구멍 뚫고 길고 긴 새끼줄 꿰어 앞뒤로 끌고 당겨 갈고 쓸지라도 너가 하는 대로 내 마다치 않겠으나 라고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상황, 가슴에 구멍을 뚫고요. 그 안에 새끼줄을 넣어 갈고 씁니다. 그러면 너무 아프겠죠? 자, 하지만 그렇더라도 너가 하는 대로 나 마다치 않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상황임을 머릿속으로 체크를 하셨어야 돼요. 하지만 은하 라고 하는 연결어미가 제시가 되었죠. 그러면 당연히 앞과 뒤는 반대되는 상황이 나올 거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가슴에 구멍 뚫리고 가슴에 들여밟고 가슴을 갈고 쓸려도 괜찮아. 하지만 뒤에는 괜찮지 않아가 나올 거라는 걸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내 임을 빼앗고자 한다면 이런 일에 내 굽히지 않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에 내가 굽히지 않을 거야. 이 말이 괜찮지 않아 라고 하는 은하를 통해 생긴 반대 상황이라고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맥락은 내 임을 빼앗고자 한다면 내가 정말로 괜찮지 않은 상황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변한율이 지었기 때문에 양반이 지은 거죠. 사대부에게 있어서 임은 저희는 임금이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을 빼앗기는 거, 난 그건 절대 참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의지를 내포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의 주제는 지조, 절개라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구멍을 둥시렇게 뚫고 웬 새끼를 눈 길게 너슷너슷 꼬아 그 구멍에 그 새끼 넣고 두 놈이 두 끝 마주 잡아 이리로 훌근 저리로 훌쩍 훌근훌쩍 할 적에는 나남즉 남대대 그는 아무쪼록 견디려니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이거 보자마자 사설시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었죠. 사설시조 하면 특징 조선시대고요. 평민이 지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A를 읽었기 때문에 다는 왜 나왔는지에 대한 유추가 가능하겠죠. 사실 A랑 다는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글자 수가 좀 더 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상황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에서도 역시 가슴에 구멍이 뚫리고 거기에 새끼줄이 넣어서 다들 훌근훌쩍 할 적에 그거는 견딜 수 있어 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뭔가 뒤에서 다른 상황이 나올까? 아니면 어떤 점이 다를까? 궁금해하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종장을 읽어봤더니 아마도 님 외오살라 하면 그는 그리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위에서 가슴이 뚫리고 새끼줄로 가슴이 슬근슬근 쓸려 나가도 괜찮아.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님이 외롭게 사는 상황, 나와의 이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임을 살펴보는 거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A랑 다의 가장 큰 차이점, 창작자에 있죠. 변한열은 사대부였기 때문에 이미 임금이었던 것에 반해 평민에게 있어서 임은 정말로 임 자체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에서 나타나는 주제는 역시 지조이기는 할 텐데요. 이 지조는 임에 대한 충성심에 의한 지조가 아닌 사랑하는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답은 위에서는 지조, 절개, 그리고 충신으로서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거고요. 다에서는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이라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임은 정말로 말 그대로 사랑하는 임이구나
라고 살펴보시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11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입니다. 작성 방법, 서술자의 개입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첫 어절을 쓰고 그 비판 대상을 밝힐 것, 송사에 나타난 당대 사회 현실의 부정적인 단면 두 가지를 찾았을 것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고전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죠. 서술자의 개입을 찾아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비판 대상을 바로 찾아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현실이 나오는 대로 바로 밑줄을 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생놈을 칼을 씌워 하옥하라. 사령이 형리의 분부를 받고는 큰 칼을 씌우고 그 몸을 검은 포승으로 묶고 수족에다 착고를 채워갔다. 지금 상황에서는 서생을 칼에 채워서 가는 상황이죠. 서생을 모시고 따라온 쥐들은 일시에 슬피 탄식하고 길가에서 보는 자들은 크게 비웃지 않는 자가 없으니 차마 보기가 딱한 광경이었다. 자, 저희는 여기부터 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났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지금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제시하면서 사람들이 슬퍼하는 사람과 그를 비웃는 사람들이 대립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차마 보기가 딱한 광경이었다. 자, 이거 보기 딱해 라고 하는 거는 서술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장이기 때문에 사실 겹문장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전체 문장의 첫 어절을 찾으면 서생을 이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생을은 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때 쥐들은 슬퍼하지만 길가에서 보는 사람들은 모두 비웃고 있죠. 그러면은 뭔가 저 쥐들이 부정적일 거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헷갈리신다면 뒤까지 살펴보시고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가 딱하다라고 하는 거에서 사실은 지금 상황 딱하네. 남들한테 비웃음을 사고 있는 상황이네 라고 살펴보면 읽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사령이 데리고 가서 옥졸에게 넘겨주자 옥졸이 옥에 끌고 들어가 단단히 가두고 나서 돈 내라고 괴롭힙니다. 상황이 조금 이상하죠. 지금 옥에 갇혔는데 돈을 내놓으라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서대주는 가지고 온 물건을 많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때 물건은 돈이랑 관련된 거라고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수졸들이 매우 기뻐하고는 큰 칼을 풀어 편히 쉬게 하면서 마치 부리는 하인처럼 돌봐주기 시작을 합니다. 저희는 이 상황에서 돈을 줬더니 죄인임에도 잘 대우를 하는 부정적인 현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돈이라도 많으면 존귀해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자, 단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는 지금 물결치는 부분, 이거를 통해서 당시의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배금주의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현실이 나타난 첫 번째 파트, 돈이라도 많으면 존귀해진다. 아무리 죄인이었어도 수졸에게 물건을 주니까 다들 이렇게 편하게 있을 수 있도록 대우해주는구나 라고 하는 당시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대주가 피로에 지쳐 누워있는데 대선은 그 손을 주무르고 중선은 그 다리를 안마하고 동선은 그 허리를 밟으면서 대주의 심란한 마음을 위로하고 약간의 대추와 밤 등속으로 시장길을 면케하면서 밤을 새우니 보는 자가 움켜잡고 웃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역시 서술자의 개입 파트죠. 그러면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위에서 물질 만능주의에 의해서 편의를 보는 사람은 서대주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서생 자체가 부정적인 대상이고 이 뒤에서 따라오는 쥐들, 여기서 대서, 중서, 동서들, 이 모든 대상이 비판의 대상이라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판의 대상을 쓰면은 서생 혹은 서대주와 그를 따르는 쥐들이라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원님이 신문할 채비를 크게 차리고는 둘 모두를 잡아들여서 동서로 나누어 끌어안치고 고소장에 근거하여 크게 꾸짖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중략 다음.
마침 사냥하러 나갔을 때 소토산 왼편의 용강산 기슭에서 만나고도 인사조차 하지 않기에 그 행실머리 없음을 아주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그 후로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알지 못한 채 항상 분노의 마음을 품고는 사리에 맞지 아니한 터무니없는 말로 저를 얽어매는 도리에 어긋난 간악한 송사를 꾀했으니 세상 천지에 이와 같은 맹랑하고 무례한 놈이 있겠습니까? 제가 비록 매우 졸렬하기는 하지만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 일부 인정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역시 대대로 고문이 있는 가문의 후손으로서 하지만으로 좀 긍정적인 걸 다시 어필을 하기 시작을 했죠. 이러한 무도하고 못난 놈한테 구차하게 고소를 당하여 선조의 공운에 더럽힘을 끼치고 관정을 소란스럽게 하오니 죽으려고 하여도 죽을 만한 곳이 없어서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합니다. 라고 너무 억울함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밝게 살피시는 원님께 엎드려 바라건대 사정을 살피시어 원한을 풀어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대주가 옵섭을 고쳐 여미며 단정히 꿇어앉았는데 뾰족한 입이 오물거리고 두 귀가 발쪽거리며 두 눈이 깜짝거리면서 두 손 모아 슬피 빌고 눈물이 흘러내려 옷깃을 적시니 보는 자가 더할 나위 없이 애처롭고 불쌍하다고 할 만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서대주의 모습, 슬피 빌고 눈물이 흘러내려 옷깃을 적시는 모습을 통해서 위의 말은 서대주의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서대주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원님이 이야기를 하겠죠. 원님이 서대주의 진수라는 말을 들으니 말마다 사리에 꼭 들어맞고, 자, 이게 원님의 평가입니다. 형세가 본디부터 그리하여 죄를 주기도 어려워 원래 저렇기 때문에 죄 주기가 어렵다. 결박한 것을 풀고 쉬운 큰 칼을 벗겨주고 술을 내려주어 놀란 말을 진정케 하고 특별히 놓아줍니다. 이게 원님의 판단이죠. 죄 없는 사람으로 판단해서 풀어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대가 죄인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타남주가 처음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타남주는 도리에 어긋나 간악한 소송을 한 죄로 몽둥이 세대를 맞고 멀리 떨어진 외딴 섬으로 귀향을 가니 서대주가 거듭거듭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갔다라고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님의 판단은 서대주가 이기고 타남주가 패했다 라고 살펴본 인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에 라고 해서 시간이 흘렀죠. 서대주가 수백의 여자를 취하여 자손이 번성하니 죽은 현읍 여항 향국에 살지 않는 자가 없었고 그들은 다 도적질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는 역시나 서대주의 부정적인 면모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세상의 어린아이들, 부녀자들, 종들이 쥐를 만나기만 하면 모두 죽이니 서대주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 물건을 해친 것에 대한 응보가 아니겠는가? 라고 서술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원님이 송사를 잘못한, 맞지 않는, 올바르지 않은 판단을 했다는 것이 부정적인 그 당시 현실을 보여주는 거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대주는 사실 부정적인 인물인데 승리를 했죠. 그러면 당연히 타남주가 긍정적인 인물로 그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반면이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타남주의 상황이 바로 등장을 했습니다. 타남주는 본래 선량하고도 고든 부류인지라 비록 매우 지극한 원통함을 겪고도 한마디 변명조차 하지 않고 돌아갔는데 장성의 화원에 번성하게 해서는 자손들이 나무 열매만 먹고 화곡은 축내지 않게 했다. 이후로도 긍정적인 삶을 계속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간혹 다람쥐를 보면 예뻐하지 해치려는 뜻이 없으니 실로 있는 타남주의 음덕에 대한 보답이니라 라고 타남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서술자가 다시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로 본다면 덕을 따르는 자는 창성하고 덕을 저버리는 자는 망한다는 것은 실로 거짓말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덕을 따르는 자, 타남주, 다람쥐겠죠. 아무리 송사에서는 졌어도 올바르게 살기 때문에 나중에 긍정적인 피드백이 오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덕을 저버리는 자, 아무리 송사에서는 이겼을지라도 사실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쥐, 서대주는 결국 망하게 되는 거, 이거를 서술자가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저 서대주는 간사한 말과 뜬 소문으로 교묘하게 원님을 속여서 죄가 있었음에도 죄를 면하고 타남주는 성품이 곧아서 변명을 하지 않아 죄가 없었음에도 죄를 받았으니 원님의 송사 처리가 어찌 그릇되지 않았으랴. 자, 저희는 여기에서 요약적으로 원님의 송사를 비판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도 알 수 있던 부분이죠.
원님의 판단 때문에 올바른 행동을 한 타남주는 오히려 지고 나쁜 짓을 했던 서대주가 이겼는데, 자, 원님의 송사처리가 어찌 그릇되지 않았으라라는 부분에서 저희는 요약적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저희는 원님의 무능함, 다른 말로 하면은 당시에 송사가 올바르게 진행되지 않았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문장이라고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 현실의 부정적인 단면 두 가지는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되는 물질 만능주의적인 세태 비판과 원님의 무능함, 당시에 송사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그 당시의 상황을 비판했구나 라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2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읽고 작품의 형식적 특징에 대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먼저 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대 신세대 작가들은 소설 창작에서 새로운 기법을 활용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극작가로도 활동한 오상원은 소설 창작에서 영화의 표현 기법을 적용하였다. 극작가이기 때문에 영화의 표현 기법이 등장했다는 거, 그게 곧 새로운 기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문장입니다. 영화의 몽타주는 연속적인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그러니까 그대로가 아닌 거죠. 따로따로 촬영된 쇼트를 결합하여 보여줌으로써 따로따로 된 것들을 결합한다. 그걸로써 새롭거나 종합적인 의미를 창출하는 기법이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효과겠죠. 몽타주는 유해와 같이 인물의 의식의 흐름이 나타나는 소설에 흔히 적용된다 라고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성 방법을 보았더니 인물의 의식에 떠오른 장면들의 구성에 주목하여 나의 밑줄 친 A가 A에 구현된 양상을 쓰고 그 적용 효과를 설명할 것, 가에서 밑줄 친 기역과 니은이 동일 인물임을 고려하여 B의 서술상의 특징과 효과를 설명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웅크리고 가만히 속에 쓰러져 있었다. 1시간 후면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 가만히 속에 쓰러져 있습니다. 딱 봐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1시간 후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손과 발이 돌덩어리처럼 차다. 자, 그러니까 역시 상황이 좋지 않죠. 허옇게 흙벽마다 서리가 앉은 깊은 속, 서너 길 높이의 통나무로 막은 문틈 사이로 차가이 하늘이 엿보인다.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냄새로 짐작하여 그리 오래된 것 같지는 않다. 누가 며칠 전까지 있었던 모양이군. 그놈이나 매한가지지. 하고 사닥다리를 내려서자마자 조그만 구멍으로 다시 끌어올리며 서로 주고받던 그자들의 대화가 아직도 귀에 있다. 그러면 그자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놈이라고 불린 사람이 바로 총살 직전에 내가 목격하고 필사적으로 놈들의 사수를 향할 방아쇠를 당겼던 그 사람이었을까? 추측을 하고요. 만일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 몸이 떨린다. 뼛속까지 얼음이 박힌 것 같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라고 하는 건 무조건 체크를 해야죠. 기본적으로 소설에서는 내가 있고 없고는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시점 때문이죠. 이때 나의 등장으로 인해서 우리는 1인칭 시점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소속 사단은, 학벌은, 고향은, 군인에 나온 동기는, 공산주의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미국에 대한 감정은? 그럼 동무의 말은 하나도 이치에 닿지 않소. 자, 여기에서 저희는 지금 전쟁 상황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요. 갑자기 대화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죠. 동무는 아직도 계급의식이 그대로 남아있소. 출신 계급을 탓하지는 않소. 오해하지 마시오. 그 근성이 나쁘다는 것뿐이오. 다시 한번 생각할 여유를 주겠소. 1시간 후 동무의 답변이 모든 것을 결정 지을 거요. 몽롱한 의식 속에 갓 지나간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유추할 수 있죠. 아까 쓰러지고 나서 1시간 후면 모든 것이 끝나다고 하더니 여기에서 1시간 여유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아까 같았던 대화구나 라고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박사박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밑에 부서지던 눈, 그리고 따발총구를 등 뒤에 느끼며 앞장서가는 인민군 병사를 따라 무너진 초가집 뒷담을 끼고 이 음속 감방으로 오던 자신이 마음속에 삼삼이 아른거린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상황이 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1시간 후면 나는 그들에게 끌려 예정대로의 두 길을 걸어가고 있을 것이다. 몇 마디 주고받은 다음 대장은 말할 테지. 좋소. 뒤를 돌아보지 말고 똑바로 걸어가시오. 발자국마다 사박사박 눈 부서지는 소리가 날 것이다. 아니, 어쩌면 놈들은 내 옷에 탐이 나서 홀랑 빨가벗겨서 걷게 할지도 모른다. 나는 빨가벗은 채 추위에 살이 빨간이 얼어서 흰 두끼를 걸어간다. 수발의 총성, 나는 그대로 털썩 눈 위에 쓰러진다. 이윽고 붉은 피가 하얀 눈을 호젓이 물들여간다. 그 순간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눈 위에 쓰러지고 붉은 피가 눈을 적시는 거, 색채 대비를 통해서 비극성을 부각시키는 장치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놈들은 멋쩍게 총을 다시 거꾸로 둘러매고 본대로 돌아들 갑니다. 방금 사람이 죽었는데 멋쩍게 돌아가죠. 발에 눈을 털고 추위에 손을 비벼가며 방 안으로 들어갈 테지. 자, 이거는 추측이기는 하지만 방금 눈앞에서 사람을 죽여놓고 발에 묻은 눈을 털고 그냥 아 춥다 하고 일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이거는 그 당시에 인민군들이 별로 죽음에 대해서 거리낌 없어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몇 분 후면 그들은 화롯불에 손을 녹이며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담배들을 말아 피우고 기지개를 할 것이다. 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있는 인민군의 모습을 끝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죽었건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에겐 모두 평범한 일들이다. 나만이 피를 흘리며 흰 눈을 움켜쥔 채 신음하다 영원히 묵살되어 묻혀갈 뿐이다. 전 근육이 경련을 일으킨다. 추위 탓인가? 퀴퀴한 또 콤에 스민다. 나만이 아니라 전에도 똑같이 이렇게 반복된 것이다. 싸우다 끝내는 죽는 것, 그것뿐이다.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무엇을 위한다는 것, 그것도 아니다. 인간이 태어난 본연에 그대로 싸우다 죽는 것, 그것뿐이라고 생각하였다. 라고 나의 의식의 흐름을 서술하고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인물의 의식에 떠오르는 장면들의 구성에 주목하여 장면들을 잘 정리를 해야 되겠죠. 나의 밑줄친 A, 몽타주가 A에 구현된 양상을 쓰고 그 적용 효과를 써야 됩니다. 저희는 나를 바탕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효과도 나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면들 어떤 거를 적었어야 될까요? 첫 번째, 쓰러져 있는 현재 상황, 그리고 몽롱한 의식 속에서 들리는 그들의 대화, 그리고 몽롱한 의식 속에 지나가는 과거의 인민군들과의 대화, 그리고 나서 이곳까지 오게 된 경위, 더불어서 앞으로 죽게 될 것 같은 미래에 대한 예상, 그리고 이 죽음 이후에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이렇게 장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적으로 써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적용 효과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몽타주 기법은 앞에 노랑 색깔 밑줄이 쳐져 있는 것들을 통해서 구성이 되었다라고 살펴본 다음에 새롭거나 종합적인 의미를 창출하고 의식의 흐름이 드러나게 서술을 하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 상황이 전쟁 속의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전쟁 속에서 힘겹게 있는 나의 모습, 그런데 곧 죽게 되는 상황, 죽음 이외에도 아무렇지 않아 하는 그 당시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몽타주 기법을 사용을 해서 전체적인 전쟁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며 전쟁의 비극성을 고발하는구나, 더불어 나의 의식의 흐름이 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서술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으로 쏜살같이 진격은 계속되었다. 수차의 전투가 일어났다. 그가 인솔한 수색대는 적의 배후 깊숙이 파고 들어갔다. 자주 본대와의 연락이 끊어지기 시작하였다. 아까 전에는 나라고 제시되었던 인물이 현재는 그라고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인칭 시점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억은 1인칭, 니은은 3인칭이죠. 이때의 서술상의 특징은 당연히 시점의 변화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초조한 소대원의 얼굴은 무전사에게로만 쏠려갑니다. 왜일까요? 방금 연락이 끊어지죠. 그러니까 언제 연락이 닿을지 초조하는 마음으로 무전사를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퇴다. 이미 길은 모두 적에 의하여 차단되었다. 적의 어느 면을 뚫고 남아야 할 것인가?
자주 소전투가 벌어졌다. 1명, 2명 쓰러지기 시작하였다. 될 수 있는 한 적과의 접근을 피하면서 산으로 타고 올랐다. 기아와 피로 점점 낙오되고 줄어가는 소대원, 첩첩이 쌓인 눈과 추위, 그리고 알 수 없는 방향을 더듬으며 온갖 자연의 악조건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밑줄 친 기억은 나, 니은은 그.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서 1인칭 시점과 3인칭인데 동일 인물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서술상의 특징은 1인칭 시점에서 3인칭,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따지면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3인칭 전지적 시점, 3인칭 작가 시점으로 넘어가는 시점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의 효과는 당연히 1인칭과 3인칭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1인칭이기 때문에 내면의 심리에 더 초점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들어갔어야 하고요. 그로 나타날 때는 내면 심리보다는 사건의 전개에 주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서술해 주시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자료를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